대표님, 그런데 이제 50대면은 50대 중반 넘고 후반 되면은 자녀들도 결혼시키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근데 퇴직했는데 집도 막 20평대고 막 이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에 결혼할 상대를 친구 데려올 텐데 네. 집이 그래도 좀 크고 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 구조조정을 더 하기 좀 어려울 것도 같아요, 현실적으로. 근데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2002년에 제 딸을 시집 보냈는데 네. 그때 제 집사람이 큰 집으로 이사가 돼요. 그 왜 큰 집이냐 그랬더니 그래야지 아들이 사유가 와서 자고 가고 사돈의 폼도 나고. 그렇지. 작가님 말씀대로 네. 우리는 우선 옛날에는 큰 집을 좋아했던 이유가 뭐냐, 그 첫째 딸 시집 보낼 때 사돈네 폼 나는 거 하나가 있고 폼나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옛날에는 큰 집이 이 재테크가 됐거든요. 근데 지금요, 큰 집이 골치 아파요, 이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이제 부부만 남았거나 혼자 되면은 어떻게 되냐.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제 나이 좀 되면요,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 그 뭐, 저도 좀 녹내장, 황반변성, 그 다음에 망막박리, 그다음에 고혈압, 전립선, 뭐 이래서 병원 순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 가까운데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문화시설 가깝고, 왜냐면 혼자나 둘만 사니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다음에 쇼핑 가깝고 집 조그만 데 산다는 그거는 아무리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중산층이라는 게 뭔가, 중산층의 기준을 볼 때 우리나라는 중산층 기준이 1번이 뭐냐면 아파트 30평 이상. 그쵸. 기준이거든요. 지금 미국, 일본 선진국에서는 작은 집 갖기 운동, 스몰 하우스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집이 크고 작고 이거는 전혀 남의 눈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자식한테도 자립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고, 나도 자립민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자립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행위의 자립. 내가 머물렀던 자리 쓰레기 같은 걸 누가 와서 치우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지금도 목욕탕에 가보면 바닥에 수건이 널브러져 있어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가 치울 걸 안 치웠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누가 뭔 일 하면 못 믿어. 딴 사람 가서 봐야 돼. 그런 사람 있죠. 있어요. 꼭 있어요. 내 아들이 그 행위의 자립이 안 되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위의 자립. 두 번째가 의식의 자립. 우리나라처럼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했는데, 미국에서 온 사람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거기는 학교를 졸업해도 넓은 천지에 흩어져 버리기 때문에 친한 친구 몇 명 빼고는 누가 어디서 뭐 하는지도 모른대요. 근데 우리는 동창회, 향후에 동네 모임, 개 모임 이런 데 모여가지고, 걔는 공부도 못하는 게 얼굴 좀 이뻐가지고 시집을 잘 갔는지 뭐 사고 뭐 사고 뭐 샀다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는 점심에 이거 먹어서 사진 찍어 올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남의 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나라가 없어요. 저 사르트르가 철학자, 작가라고 해야 되나, 그 사람이 그랬대요. 인간은 타인의 눈길에서 지옥을 경험한다. 우리나라 두고 한 얘기 같아요.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지 자립이 일탈 수가 있거든요. 의식의 자립, 종속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앞에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말씀하신 그것도 저도 딸 시집 보낼 때 그런 마누라한테 얘기를 들었으니까 네네. 다 느끼는 건데, 우리가 그런 데서 남의 눈에서 벗어나야 이런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마지막으로 뭐냐면 이 경제적 자립. 그래야지 부모한테 남한테 폐를 안 끼치잖아요. 근데 다들 경제적 자립이라고 하면 뭐냐면 돈 버는 능력, 재테크 이런 것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아니고 진정한 경제적 자립이란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기 자신을 맞춰놓는 능력을 기르는 거거든요. 절약이에요. 그게 경제적 자립.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능해야지 해야지 앞에 일들이 되는 거거든요. 제 지인 중에 네. 양평에 집을 샀어요. 네. 그 지인이 한 50대 중반, 네. 50 초반? 네. 근데 양평에 집을 사서 거기서 지금 텃밭에다가 배추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김장할 때 뭐 그걸 하겠다 그러고 뭐 계속 이렇게 SNS에 올리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좀 그런 좀 여유로운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 생기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나이 들면 가능하면 뭐 도심에 살으라고 그때 저희 방송에 나오셨을 때 그게 좋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우리가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70대 중반까지는 그 노인도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요즘 너무 젊으셔가지고. 근데 70대 중반 넘어가면요.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적으로 노인이 되면 퇴직하면 어디 산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제 그거를 좀 전반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요. 이게 이제 몇 년 전에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노인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혼자 되시면 돌아가셔서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요.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 20% 정도고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인 전용시설로 가겠다. 그러니까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예. 그래서요, 어떻게 되냐. 이제 애들하고 같이 살다가 애들 결혼해서 다 나가. 그러면 둘만 남죠.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러거든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은 아파 떠나. 퇴직하고 나서 한 3, 40년 사이에 그런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이걸 미리미리 생각을 해보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100살 이상 된 분들이잖아요. 김영숙 교수님 같은 분. 그 100세 이상 된 그런 분들을 100세인 이렇게 부르죠. 우리 작가님 100세인이 우리나라에 몇 분이나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 1000분은 되실 것 같아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8,000명 정도 계신데요. 많지. 그러면 그 100세인들은 어디 살고 계실 것 같아요? 공기 좋은 곳? 그렇죠. 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다들 자기는 안 갈 거라고 그러는데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사돈네 폼단하고 또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잖아요. 네. 예. 근데 요즘 큰 집이 골치 아프잖아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에요. 가구 수가 2,100만 가구. 그 중에서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합친 비율이 1980년도만 해도 전체 가구 수의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들이 많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이게 2021년에는 62%로 늘었어요. 혼자만 살고 둘이만 사는 가구, 그 가구 합친 비율이. 반이 넘었네요. 그 62%라니까. 훨씬 넘었네. 일본도 반이. 오래전에 6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본도 혼자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이 둘이만 사는 세상이 왔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이런단 말이죠. 그렇죠. 요즘은 우리나라에 고층 아파트들을 좋아해요. 지방에도 고층 아파트가 많아요. 막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고 뭐 그런 것 같은데 펜트하우스. 네, 너무 하늘도 좋아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어요.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벚꽃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 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일본은요. 고독사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게 1990년부터거든요. 공식 발표는 안 하는데 매년 3만 명 정도가 고독사한대요. 우리나라는 고독사 첫 발표가 2010년에 있었는지 그해 5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2021년에는 3,378명이에요. 우리나라도. 이거 왜 일본,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생기냐?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거든요. 근데 30명, 40명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줘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그 다음에 아파트에 대해서 앞으로 좀 많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특히 고층 아파트, 이 아파트의 슬럼화가 문제가 앞으로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본 일본 부동산 시장의 전망 이런 자료를 읽었는데 거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일본의 노후화된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못해가지고 슬럼화돼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파트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 주택이라고 부르는데요. 구분 소유 주택을 재건축하려면
주민의 80%가 찬성해야 된대요. 우리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귀찮아 노인들이. 또 하나는 재건축에 성공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째가 위치가 좋아야 돼요. 둘째 저층해야 돼. 고층을 만들면서 비용을 빼야 되니까. 그치. 근데 위치가 별볼 일 없거나 이미 고층이 돼 있으면 이거 재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슬럼화돼 가는 거예요. 계속 낡기만 하고. 그렇죠. 낡기만 하고. 아까 말했다는 그 제 동계 수도권에 사는 제 친구 28평짜리 아파트 1억 2천에 산 게 3억 6천 가가지고 지금 3천 4천에 안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너희 지금 30몇 년 된 낡은 아파트니까 안 오르잖아. 그러니까 그걸 재건축하면 오르지 않을까? 그때 뭐라고 하냐면 재건축 죽어도 안 된대요. 왜? 300세대 정도가 사는데 노인들이 재건축할 돈을 적립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서울 강남에 돈 받으면서 재건축하는 얘기만 신문에 나가지고 사람들이 재건축 허가만 받으면은 다 공짜로 할 수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 여의도 살고 있는데요. 그 재건축 얘기 나오잖아요. 저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재건축을 하게 되면 한 3, 4년, 4, 5년 나가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전세자금 몇 억 있어야 돼요. 그거 다 준비했다고는 보장 없잖아요. 그리고 여의도만 해도요. 돈을 받기는커녕 그 건축 비용을 분담금을 내야 될 가능성이 크대요. 그 돈 마련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빌려서 또 하던 거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1%만 반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은 그래도 주택의 수요가 많으니까 괜찮아지. 지금요 20년 후 30년 후 보면 지금 이게 젊은 세대들이 20% 줄어 30% 줄고 그러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재건축하려고 그러면은요 그 수요가 그만큼 있겠느냐 그러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부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하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깝고 문화시설 가깝고 그 다음에 쇼핑 가깝고 이런 데서 하는 게 유행이라고 그랬죠. 우리도 슬슬 그런 그 낌새가 나타나고 있어요. 판교에 타운하우스라고 있는데요. 이게 2009년에 입주했대거든요. 이거를 지을 때 일본인 건축가 야마모토라는 사람한테 설계를 부탁했대요. 그 사람이 설계해야 되니까 서울로 와서 한국의 주택사정을 살펴봤더니 그 사람 말이 원래 한국의 전통 가옥도 외부에 개방된 부분과 사생활을 지키는 부분으로 사랑방하고 안 채우고 나뉘어져 있었다. 그쵸, 그런데 그런 주택이 사라지고 모두 밀실 같은 주택이 됐다. 아파트.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그런 밀실 같은 주택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이 야마모토 설계사가 주택 현관 사방을 유리로 설계해 버렸어요. 밖에서 보이잖아요. 다 보이게요? 그러니까 어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분양이 잘 안 됐대요. 저 같아도 좀. 네,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들어와서 산 사람이 10년을 살아보니까 이 고령화 시대 1인 가구 시대에 이웃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행복하더라. 그래서 10년 만에 야마모토 설계사를 서울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파티를 했다고 신문에 난 걸 제가 스크랩한 거예요. 사람들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그 부동산 그리고 집 이거에 대한 고정관념이 우리도 알게 모르게 바뀌어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전원 귀농 규청을 했던 사람이 많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 돌아오는 분이 많아요. 왜? 병원이 가기 어려운 거죠. 아, 그렇다. 역시 나이가 들면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지거든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귀농 규청 같은 경우도 전기 노령기 때까지는 모르지만은 후기 노령기가 되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가더라도 서울 걸 다 처분하고 가는 거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100살까지도 쌩쌩한 사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후기 노령기 80쯤 넘어가면요 불편해져요. 그 일본에서는 우리 말하면 돌봄 간병 이거를 개호라고 그러거든요. 지금 일본의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하나가 뭐냐면 개호 난민, 개호 대란. 몸이 불편한데 돌봐줄 시설이 없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우리도 지금 우리가 뭐냐면 이 베이비붐 세대가 일본은 후기 노령기로 다 들어가서 절벽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우리는
직전에 있어요. 아직 실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이런 걸 보고 미리 저런 것이 앞으로 생기겠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게 수명이 늘어나면요, 처음에는 잘 안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한꺼번에 돌아가세요. 그래서 일본을 요즘 뭐라고 하냐면 죽음이 많은 사회, 다사 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일본도 화장터를 혐오시라고 짓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화장할 데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시신을 갖고 나가라고 하지. 집에 갖다 놓을 수 없잖아요. 요즘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시신 보관 호텔이 유행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일본을 제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체 인구 중에서 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를 넘어서면요, 고령화, 늙기 시작하는 사회라고 해서 고령화 사회라고 하거든요. 고령화 사회가 된 거는 일본이 우리보다 30년 앞서서 됐어요. 그 다음에요, 20%를 넘었으면은 화끈하게 늙었다고 해서 초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그게 일본은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우리는 2025년에 되거든요. 네. 일본은 2000년에 됐어요. 우리도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30년 앞서서 고령화 사회로 갔는데 사실은 똑같이 가야 맞잖아요. 우리가 너무 빠른데? 초고령 사회로 가는 거는 일본 20년 일본이 앞섰어요. 그러니까 10년이 단축된 거예요. 노인 비율이 7%에서 20% 화끈하게 늙은 초고령 사회까지 가는데 프랑스는 155년이 걸렸어요. 근데 일본은 35년이 걸렸어요. 4배, 5배 속도로.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하고 30년 저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5년 동안에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나라는 155년 동안에 서서히 적응하면 돼요. 우리나라는 25년 동안에 총알같이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고성장 시대의 마인드, 고성장 시대의 체질이 우리는 아직 남아있거든요.